혼자 살더라도 잘 사는 방법. 롱폼 일부 외로운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조용한 집, 불 꺼진 거실, 식탁 위에 혼자 놓인 밥그릇 하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롭지, 쓸쓸하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지.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실패도 아니고 밀려난 것도 아닙니다. 잘만 살면 오히려 가장 편안하고 가장 나다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살지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빼고 사람 사는 이야기로요. 1.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독립한 거다. 서울 강북에 사는 73세 오미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은 멀리 살고 집에는 오어르신 혼자 남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TV를 켜놔도 집이 너무 조용했고 밥을 차려도 숟가락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라니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게 꼭 불쌍한 건 아니야. 엄마가 엄마 삶을 사는 거잖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오 어르신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독립한 거다. 그날 이후 조금씩 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을 창가로 옮기고 커튼을 밝은 색으로 바꾸고 작은 화분을 하나 들였습니다. 집 분위기가 달라지자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 뒤 딸이 집에 왔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어? 오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산다고 어두워야 하냐? 그 순간 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걱정하던 눈빛이 아니라 존중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혼자 잘 사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2. 밥을 대충 먹으면 마음도 대충 무너진다. 부산에 사는 75세 박진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살게 된 박 어르신은 밥을 대충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김밥, 컵밥. 어차피 혼자인데 뭐.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기운이 없고 표정이 굳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식당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제대로 밥을 차렸습니다. 계란 하나 굽고 된장국을 끓이고 따뜻한 밥을 담았습니다. 별것 아닌 상이었지만 그날 밥은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박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좀 챙겨 먹었지. 혼자 사는 사람에게 밥은 끼니가 아니라 자존심입니다. 스스로를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3.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커진다. 대전에 사는 72세 최정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혼자 살게 된 뒤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잘 오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앞으로 혼자서 어떻게 살지?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우유를 사러 슈퍼에 나갔다가 주인과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부러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시장에 가서 채소를 고르고 몇 달 지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만 있을 땐 내가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내가 세상 안에 있더라. 혼자 잘 사는 사람은
집에 갇히지 않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4. 혼자 사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준비다. 전주에 사는 78세 이도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여러 번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이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위험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나로 살고 싶어서다.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르신이 크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간병 도움을 받고 재활을 하며 회복했습니다. 퇴원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사는 게 더 나아 보이네요. 이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건 고집이 아니라 준비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 대비도 없이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고 자신의 상태를 알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관계까지 끊을 필요는 없다. 광주에 사는 74세 김순례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혼자 살지만 일주일에 2번은 꼭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커피 한 잔, 시장 한 바퀴, 전화 한 통. 어느 날 김 어르신이 넘어져 며칠 연락이 되지 않자 먼저 찾아온 건 자녀가 아니라 동네 친구였습니다. 언니, 왜 전화 안 받아? 그 순간 김 어르신은 알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요. 일부 정리. 혼자 산다는 건 쓸쓸함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 밥을 챙긴다. 집 밖으로 나간다.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한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는다. 혼자 사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입니다. 2부에서는 혼자 살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혼자라서 더 조심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사는 방법. 롱폼 2부 혼자가 된 이유는 달라도 잘 사는 길은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붙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정이 있었겠지. 맞습니다. 혼자는 선택일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혼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부터는 내 삶을 내가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것. 오늘 2부는 혼자가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펼쳐놓고 그 다음에 혼자 살 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실제 사연 형식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숫자나 딱딱한 얘기는 빼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요. 사람마다 혼자가 된 이유는 다릅니다. 혼자 사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마다 마음의 결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일찍 해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부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던 것처럼 살아야 했지요. 어떤 사람은 황혼이혼으로 갑자기 혼자가 된 경우입니다. 수십 년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사랑도 무너졌지만 자존심도 같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이 부러지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 탓만 할 수 없어서 더 괴롭습니다. 후회가 밤에 더 크게 울립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감옥에 무기징역을 살아 사실상 혼자가 된 사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어도 생활은 혼자입니다. 말 못할 상처가 길게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사로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사람이 오늘은 사진 속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된 뒤에 찾아오는 현실은 비슷합니다. 밥, 잠, 건강, 외로움,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을 바꿉니다. 1. 이혼을 일찍 하고 혼자 아이 키운 사람. 나는 내 인생이 없었어. 경기도 성남에 사는 69세 한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30 초반에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 시절 정숙 씨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일하고, 밥하고, 아이 챙기고, 또 일하고,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크고, 집을 떠나고, 정숙 씨는 드디어 혼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겠다. 그런데 정숙 씨는 편한 게 아니라 허전했습니다. 평생 엄마 역할만 했지. 나로 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숙 씨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냥 몸 좀 풀려고요. 첫날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에게 인사해 볼게요. 정숙 씨는 그 말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평생 남한테만 인사하고 살았지. 자기한테 인사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집에 와서 정숙 씨는 거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수가 수고했다. 그날부터 정숙 씨는 자기 일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은 요가, 수요일은 시장 산책, 금요일은 혼자 영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정이 정숙 씨를 살렸습니다. 혼자 오래 버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거대한 행복이 아니라 작은 루틴입니다. 내가 내 하루를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2. 황혼 이혼으로 갑자기 혼자가 된 사람. 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전남 여수에 사는 72세 박영만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결혼 생활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70을 넘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박 씨가 처음 느낀 건 해방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식탁이 너무 컸습니다. 신발장도 거울도 집 전체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괜찮냐? 박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밤이 너무 길었습니다. 박 씨를 살린 건 집 밖 약속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밥만 먹고 들어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집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갇히면 감옥이 된다는 걸요. 황혼 이혼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집을 안전한 동굴로만 쓰면 생각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박 씨는 하루에 한 번은 집 밖으로 나가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우체국, 시장, 산책, 도서관, 어디든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걸 버티는 기술은 집에 더 잘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을 조금 더 잘 쓰는 것입니다. 3. 배우자의 바람으로 이혼한 사람. 사람이 무서워졌어. 인천에 사는 70세 최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겪었습니다. 이혼을 했고 혼자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순자 씨는 누가 친절하게 말만 걸어도 속으로 먼저 의심했습니다.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사람을 피했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책 모임에 갔습니다. 책을 읽는 모임이라 사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해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이 순자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따지지 않고
캐묻지 않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외도로 혼자가 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새 연애가 아니라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안전한 관계입니다. 책 모임, 산책 모임, 취미 모임처럼 부담이 적은 관계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게 순자 씨를 살렸습니다. 4. 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한 사람. 후회가 밤에 소리를 질러. 충북 청주에 사는 71세 김도훈 씨 이야기입니다. 도훈 씨는 본인이 잘못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억울함보다 후회가 커졌습니다. 특히 밤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해도 밤에 불 끄면 후회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훈 씨는 어느 날 동네 교회 무료 급식 봉사에 나갔습니다. 누가 권해서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요. 봉사를 하고 나니 몸이 피곤해서 잠이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줄이는 게 아니라 쓸데있는 에너지로 바꿔야 잠잠해진다는 걸요. 잘못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데 힘을 쓰면 더 늪으로 갑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좋은 일로 하루를 채우면 밤이 조용해집니다. 5.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배우자가 사라진 사람. 이혼도 못했는데 나는 혼자였어. 경북 포항에 사는 68세 장혜진 씨 이야기입니다. 혜진 씨 남편은 큰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말을 던졌습니다. 이혼하면 되잖아.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이도 있었고 시댁도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혜진 씨는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현실을 살면서도 법적으로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힘든 건 외로움보다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인가 아닌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나 무엇을 놓아야 하나? 혜진 씨를 살린 건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사에게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못했던 말, 부끄러움, 분노, 허무함.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도 괜찮아요. 하루는 단순하게 만들면 됩니다. 혜진 씨는 하루를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산책, 점심에 따뜻한 밥, 저녁엔 TV 대신 라디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의 사람에게 필요한 건 빠른 결론이 아니라 마음을 안전하게 버티는 구조입니다. 6. 사고사로 갑자기 혼자가 된 사람. 마음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해. 강원도 춘천에 사는 74세 윤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전날까지 같이 밥 먹던 사람이 다음날 사진 속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윤 씨는 그 말을 싫어했습니다. 시간은 약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기만 했거든요. 윤 씨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기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억지로 잊으라고 하지 않는 사람, 억지로 웃으라고 하지 않는 사람. 윤 씨는 동네 절에서 아침마다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잘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 씨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밥이 넘어가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고사로 혼자가 된 사람은 무언가를 빨리 하려고 하면 더 무너집니다. 대신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밥 먹기, 내일은 밖에 나가기, 모레는 사람 목소리 듣기. 슬픔을 이기는 게 아니라 슬픔이 있는 채로도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2부 정리. 이유는 다르지만 길은 같습니다. 혼자가 되는 이유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혼자 잘 사는 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혼자 된 이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둘째, 하루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 셋째, 밥과 잠을 지키는 것. 넷째, 집 밖으로 나갈 구실을 만드는 것. 다섯째,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만드는 것. 혼자 산다는 건 사람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3부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특히 흔들리기 쉬운 순간들, 예를 들면 밤에 갑자기 불안해질 때, 아플 때, 명절이나 생일처럼 허전한 날에 어떻게 마음을 붙잡는지 사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사는 방법. 롱폼 3부. 혼자 사는 사람이 흔들리는 순간, 그때 이렇게 붙잡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건 낮에는 괜찮습니다. 밥 먹고, 장 보고, TV 보고, 잠깐 산책하면 하루가 가요. 문제는 보통 밤에 옵니다. 불 끄고 누웠을 때, 갑자기 가슴이 휑해질 때, 이상하게 별일도 아닌데 눈물이 날 때, 또 어떤 날은 낮에도 흔들립니다. 몸이 아픈 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 명절이나 생일처럼 사람 소리가 그리운 날. 3부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특히 약해지는 순간들을 먼저 펼쳐놓고 그 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사연으로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다시 사라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밤이 길어질 때 불 끄면 마음이 커진다. 제주도에 사는 71세 유정혜 씨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설거지하고 시장 보고 오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달라졌습니다. 불 끄고 누우면 온갖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혼자라니. 내일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희 씨는 그 생각을 막으려고 핸드폰을 붙잡았습니다. 새벽까지 영상 보고, 쇼츠 보고, 댓글 보고,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아침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잠이 얕아지고, 머리가 무겁고, 마음이 더 불안했습니다. 정혜 씨가 바뀐 건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만난 언니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밤이 무서우면 밤을 더 어둡게 하지 마. 밤을 준비된 밤으로 만들어. 정희 씨는 그날부터 잠들기 전 20분을 정해두었습니다. 불을 환하게 켜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불 하나만 켜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놓고 라디오를 작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딱 한 줄만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가지 잘한 것.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적었습니다. 밥 먹었다. 집 밖에 나갔다. 전화 한 통 했다. 신기하게도 그 한 줄이 밤을 붙잡아줬습니다. 정희 씨는 말합니다. 밤은 외로움이 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달래는 시간이더라. 혼자 사는 사람이 밤에 흔들릴 때 거창한 해결책은 필요 없습니다. 잠들기 전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2. 아플 때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무너진다. 인천 부평에 사는 74세 김명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명수 어르신은 평소에 활발했습니다. 복지관도 다니고 시장도 혼자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기로 시작된 몸살이 생각보다 심해졌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기운이 없어서 물 한 잔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명수 어르신이 가장 무서웠던 건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혼자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수 어르신은 그날 새벽 휴대폰을 들고도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녀에게 전화하면 걱정할까봐 망설였고 친구에게 전화하면 민폐일까봐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 시장에서 자주 마주치던 동네 약사였습니다. 명수 어르신은 용기 내서 약국에 전화했습니다. 나 감기 같은데 열이 좀 나요. 약사는 짧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세요? 네. 그럼 제가 약을 준비해 둘 테니 누가 대신 오실 수 있어요? 명수 어르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가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제가 잠깐 문 앞에 걸어둘게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명수 어르신은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명수 어르신은 자기만의 아플 때 연락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녀 1명, 가까운 친구 1명, 동네 약국, 관리사무소.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누구에게 말을 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뿐입니다. 명수 어르신이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강해 보여도 아플 때는 약해져. 그때를 대비해두면 마음이 덜 무너져. 3. 명절이나 생일처럼 허전한 날. 그날은 원래 허전한 날이다. 아산에 사는 70세 최순례 씨 이야기입니다. 순례 씨는 명절이 싫었습니다. 거리도 북적이고 TV는 가족 이야기만 하고 사람들은 어디 가세요? 하고 묻고 그 질문이 제일 싫었습니다. 어디도 안 가요라는 말이 괜히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순례 씨는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순례 씨는 어느 해부터 명절을 다르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전날 시장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샀습니다. 전도 좋고 과일도 좋고 떡도 좋고 그리고 명절 당일 아침엔 일찍 나가서 동네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공원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점심엔 집에 와서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접시를 꺼내고 반찬을 예쁘게 놓고 국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순례 씨는 말합니다. 명절을 억지로 즐기려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편해졌어. 허전하면 허전한 대로 두면 돼. 혼자 사는 사람에게 명절은 행복한 날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오는 날입니다. 그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내 방식으로 다루는 날로 만들면 됩니다. 4.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 때문에 더 숨지 말 것. 광주에 사는 72세 김영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희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친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마음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가볍게 흘려버렸습니다. 영희 어르신은 얼굴이 화끈했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믿는 게 아니야. 그날 이후 복지관을 안 갔습니다. 사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 상처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영희 어르신이 우연히 복지관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왜 안 오세요? 영희 어르신은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전부 끊으면 상처 준 사람이 어르신 인생을 결정하게 돼요. 그 말이 영희 어르신을 붙잡았습니다. 영희 어르신은 복지관에 다시 갔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깊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조금 두고 조금만 웃고
조금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다시 무섭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관계가 깨졌을 때 전체 세상과 단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거리 조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내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다. 말이 막히는 순간 강릉에 사는 69세 박정훈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훈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얘기를 할 사람이 없어. 기쁜 일이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쌓였습니다. 쌓이면 몸이 답답해집니다. 정훈 어르신이 선택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동네 라디오 사연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게, 그 다음엔 조금 길게, 그리고 어느 날 사연이 방송에 나갔습니다. 강릉의 정훈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이야기. 정훈 어르신은 그걸 들으며 웃었습니다. 자기 말이 세상에 닿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이후 정훈 어르신은 말할 곳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잘 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말할 곳은 생명줄입니다. 사람에게 못하면 글로 해도 됩니다. 라디오 사연도 되고 수첩도 되고 그냥 혼잣말도 됩니다. 말이 나가야 마음이 숨을 쉽니다. 3부 정리. 흔들리는 순간에는 내 방식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하루 중 특정 순간에 흔들립니다. 밤이 길 때, 아플 때, 명절 같은 날,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말이 막힐 때, 그때 필요한 건 강한 마음이 아니라 작은 장치입니다. 잠들기 전 분위기 만들기, 아플 때 연락할 곳 정해두기, 허전한 날을 내 방식으로 보내기, 상처받아도 완전히 숨지 않기, 말할 곳 만들기. 4부에서는 혼자 살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바로 생활 리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살면 리듬이 무너지기 쉽고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이 더 쉽게 꺼집니다. 사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사는 방법. 롱폼 4부 혼자 살수록 생활 리듬이 인생을 살립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엔 별일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자고, 내일은 조금 늦게 일어나고, 밥은 대충 때우고, 하루가 흐릿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침과 밤이 뒤집히고, 집이 어질러지고,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잘 사는 비결은 대단한 계획이 아니라 일상을 붙잡는 작은 리듬입니다. 4부는 생활 리듬이 무너졌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사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침이 무너지면 하루가 다 무너진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2세 이종만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종만 어르신은 원래 새벽형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고 퇴직 후에도 자연스럽게 아침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게 되면서 아침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늦게 자도 되지. 아침밥은 굳이 안 먹어도 되지. 어차피 누구 만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며칠, 몇 주가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밥맛이 없고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가장 심한 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만 어르신이 동네 공원에 나갔다가 늘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반쯤 나이 든 사람들, 어르신들, 각자 혼자 걷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종만 어르신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사정이 있겠지. 근데 왜 저렇게 단정하게 걷지? 그날 종만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아침을 다시 만들자. 거창한 건 아니었습니다. 알람을 하나 맞췄습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공원까지 걸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밥맛이 돌아오고 표정이 덜 굳었습니다. 종만 어르신은 말합니다. 아침을 챙기는 건 건강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확인이더라. 이 밥은 리듬의 기둥이다. 당진에 사는 70세 윤희자 씨 이야기입니다. 희자 씨는 혼자 살게 된 뒤 밥 먹는 시간이 엉망이 됐습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빵으로 때우고 저녁은 늦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축 처졌습니다. 특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괜히 짜증이 나고 괜히 서럽고 괜히 울컥했습니다. 희자 씨가 동네 의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힘든 것도 밥이 불규칙하면 더 심해져요. 희자 씨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힘든데 밥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일주일만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밥 시간을 정했습니다. 아침은 국이 없어도 밥 한 숟갈이라도, 점심은 따뜻한 음식으로, 저녁은 너무 늦기 전에.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감정이 덜 흔들렸습니다. 희자 씨는 말합니다. 밥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루를 채우더라. 혼자 살면 밥은 쉽게 무너집니다. 밥이 무너지면 생활 리듬이 무너지고,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꺼집니다. 3.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먼저 지친다. 강원 태백에 사는 73세 정수진 씨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혼자 살면서 집이 점점 어질러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이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이 됐습니다. 설거지는 쌓이고 빨래는 의자 위에 쌓이고 바닥엔 물건이 굴러다녔습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하기가 싫은 게 아니라 정리할 힘이 없었어. 그 상태가 오래되자 사람을 집으로 부르는 것도 싫었습니다. 누가 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러다 수진 씨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루에 딱 한 군데만, 거실 전체를 치우는 게 아니라 식탁 한 곳만 닦기, 싱크대 한 칸만 비우기, 신발장 앞만 정리하기. 그렇게 시작하니 집이 조금씩 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숨 쉬니까 수진 씨 마음도 숨을 쉬었습니다. 수진 씨는 말합니다. 집이 깨끗해지니까 내가 괜찮아진 게 아니라 내가 괜찮아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든 거야. 혼자 살면 정리도 혼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그럴수록 작게 나눠야 합니다. 한 번에 한 군데. 그게 생활 리듬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4. 혼자 살수록 몸을 움직여야 한다. 강원 원주에 사는 71세 최영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길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움직임이 확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TV 앞에 앉고 밥 먹고 누워있고 밤에는 또 늦게 자고 어느 날 무릎이 아파졌습니다. 허리도 뻐근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더 아프기 전에 움직이셔야 해요. 영길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파서 못 움직이겠는데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움직여서 안 아프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영길 어르신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영길 어르신은 운동을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 편의점까지 걸었습니다. 그 다음엔 공원까지,
그 다음엔 한 정거장도. 그리고 어느 날부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두려움이 줄었습니다. 영길 어르신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몸이 멈추면 마음도 멈춰. 그래서 움직임은 운동이 아니라 삶의 시동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야 한다. 전남 목포에 사는 70세 박경자 씨 이야기입니다. 경자 씨는 혼자 살면서 늘 자기를 혼냈습니다. 왜 이렇게 게으르냐?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살았냐? 그 말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편이 필요해요. 그 말이 경자 씨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경자 씨는 하루 끝에 한마디만 했습니다. 오늘도 잘 버텼다. 정말 그 한마디가 삶을 바꿨습니다. 경자 씨는 말합니다. 누가 나를 칭찬해 주겠어. 내가 해야지. 혼자 사는 사람에게 자기 칭찬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부 정리.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마음이 먼저 꺼집니다. 혼자 살수록 리듬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집을 정리하는 작은 습관, 매일 몸을 움직이는 일, 하루 끝에 나를 다독이는 말. 이 5가지가 있으면 혼자 살아도 하루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5부에서는 혼자 살수록 더 중요한 관계의 기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사람을 완전히 끊으면 무너지고 사람에게 너무 기대면 또 흔들립니다. 그 중간을 어떻게 잡는지 사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사는 방법. 롱폼 5부 혼자 살수록 관계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관계가 참 애매해집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면 피곤하고 안 만나자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어떤 날은 누가 말 한마디만 걸어줘도 고맙고 어떤 날은 같은 사람의 말이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관계는 많이 만드는 것도 완전히 끊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관계는 기술입니다. 필요할 때 연결되고 지칠 때는 거리를 두고 상처받지 않게 선을 지키는 기술. 오늘 5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흔들렸던 순간과 그걸 어떻게 조절해가며 편해졌는지 사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사람이 그리워서 만났는데 더 외로웠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72세 조미자 씨 이야기입니다. 미자 씨는 혼자 살게 된 뒤 처음엔 사람을 피했습니다. 괜히 눈치 보이고 괜히 초라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 반가운 척 웃는 사람들, 야, 너는 요즘 어때라는 말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미자 씨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식 이야기, 사위 이야기, 손주 이야기로 넘어가자 미자 씨는 끼어들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나 오늘 왜 나갔지? 집에 와서 더 울적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었는데 더 혼자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자 씨가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큰 모임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부터 미자 씨는 큰 모임을 줄이고 딱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언니 한 명. 같이 시장 가고 같이 커피 한잔하고 길게 말 안 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때부터 미자 씨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더라. 너무 친해지면 더 위험해진다. 영덕에 사는 74세 김영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숙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복지관에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서로 집도 오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숙 어르신이 피곤해졌습니다. 친구가 매일 전화했습니다. 오늘 뭐해? 나 심심해. 우리 만나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처음엔 내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하고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말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차가워졌냐? 그 말에 영숙 어르신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고요. 영숙 어르신이 선택한 방법은 싸우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화요일, 목요일만 복지관 가. 다른 날은 집에서 쉬어. 처음엔 친구가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말합니다. 친해지는 것도 좋지만 선을 만들지 않으면 관계가 병이 되더라. 혼자 사는 사람은 관계가 유일한 숨구멍이 되기 쉬워서 오히려 더 선이 필요합니다. 3. 나한테만 힘든 얘기하는 사람. 서울 관악에 사는 71세 박동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동진 어르신은 마음이 여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동진 어르신에게 와서 털어놨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집이 난리야. 돈이 없어. 너는 그래도 괜찮잖아. 처음엔 들어줬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동진 어르신이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왜 연락이 없어? 나 힘든데. 그때 동진 어르신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위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통이었구나. 그 다음부터 동진 어르신은 바꿨습니다. 상대가 힘든 얘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지. 근데 나도 요즘은 힘들어서 오늘은 길게는 못 듣겠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그 말이 관계를 정리해줬습니다. 동진 어르신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내 마음까지 남한테 빌려주면 안 되더라. 관계는 도움이 되어야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4. 가족이 더 서운할 때가 있다. 충남 천안에 사는 73세 이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정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주 보러 오지는 않습니다. 정자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겠지. 살기 힘들겠지. 그런데 정자 씨가 진짜 서운했던 건 방문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항상 똑같은 말만 하는 겁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엄마 아프지 마. 엄마, 돈은 있어?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정자 씨는 어느 날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밥 먹는 건 알아서 해. 너는 그냥 내 이야기 좀 해봐. 그 말을 듣고 자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고민을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 부부 사이 문제, 아이 교육. 정자 씨는 그걸 듣고 오히려 마음이 풀렸습니다. 혼자 사는 부모가 원하는 건 돈도 과한 효도도 아닙니다.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그게 관계의 핵심입니다. 정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가 되고 싶었어. 혼자 사는 사람의 관계 원칙 하나. 강릉에 사는 70세 오상민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상민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관계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만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만 만난다.
처음엔 이게 너무 이기적인 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이게 자기를 지키는 기준이었습니다. 상민 어르신은 말합니다. 만나고 와서 집에서 더 우울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상민 어르신은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대신 편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관계는 적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부 정리. 혼자 살수록 관계는 조절입니다. 혼자 살 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큰 모임보다 편한 사람. 친해질수록 선을 만들기. 내 마음을 다 내주지 않기. 가족에게도 대화의 방식을 바꾸기. 만나고 나서 기운이 나는 관계를 선택하기.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으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안전해지는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6부에서는 혼자 살수록 더 중요해지는 안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갑자기 아플 때, 넘어졌을 때, 전화가 안 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불안 없이 사는지 사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사는 방법. 롱폼 6부, 혼자 살수록 안전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서 제일 크게 떠오르는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밤에 아프면 누가 도와주지? 전화가 안 되면 누가 알까? 이 걱정은 약해서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는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불안을 말로 꺼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괜히 겁 많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자식들 걱정할까봐. 6부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섭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법을 사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넘어졌을 때 진짜 혼자인 걸 알았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75세 박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호 어르신은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단도 잘 오르고 시장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소리가 났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 내가 진짜 혼자구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영호 어르신은 불안해졌습니다. 밤마다 욕실 바닥이 떠올랐고 혼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영호 어르신이 바꾼 건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하나 설치하고 휴대폰을 항상 가까운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이웃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틀 동안 나 안 보이면 문 한번 두드려줘. 그 말을 하는 게 처음엔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영호 어르신은 말합니다. 완벽하게 안전해질 순 없어도 불안은 줄일 수 있더라. 안전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대비가 마음을 지켜줍니다. 2. 아프기 전에 정해둬야 한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71세 최은숙 씨 이야기입니다. 은숙 씨는 평소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병원도 거의 안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몸이 떨렸습니다. 은숙 씨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할까 말까? 친구에게 전화할까 말까? 결국 30분을 망설이다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큰 병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날 은숙 씨는 크게 느꼈습니다. 나는 아플 때 결정을 못하겠구나. 그 이후 은숙 씨는 작은 준비를 했습니다. 냉장고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응급 상황이면 119. 첫 연락은 큰딸. 두 번째는 동네 친구. 복용 중인 약 이름. 그걸 적어두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졌습니다. 은숙 씨는 말합니다. 아프기 전에 정해두면 아플 때 덜 무서워. 혼자 사는 사람에게 안전은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망설임을 줄이는 겁니다. 3. 문이 닫혀 있는 집이 더 무섭다. 경북 구미에 사는 73세 이성자 씨 이야기입니다. 성자 씨는 혼자 살면서 문을 꼭꼭 잠그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동안 집 밖에 안 나갔습니다. 기운이 없어서요.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며칠째 안 보이셔서요. 그 말을 듣고 성자 씨는 울컥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그 이후 성자 씨는 완전히 닫힌 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침엔 창문을 열고 현관 앞을 가볍게 쓸고 택배 기사에게도 인사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늘 마주치는 사람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 성자예요. 혹시 제가 며칠 안 보이면 이상하다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집이 감옥이 아니라 동네 안의 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고립은 가장 위험합니다. 연결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고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4. 보이스피싱 한 통에 마음이 무너졌다. 문경에 사는 70세 김상훈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상훈 어르신은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목소리는 급했고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훈 어르신은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바로 끊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훈 어르신은 자기가 너무 쉽게 흔들렸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습니다. 상훈 어르신은 그날 가족 단톡방에 딱 한 줄을 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직접 전화로 확인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급하게 말하는 전화는 무조건 끊는다. 은행, 경찰, 가족을 사칭해도 한 번 더 확인한다. 그 이후 비슷한 전화가 또 왔지만 상훈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외로울수록 사기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 문제입니다. 진짜 안전은 마음이 덜 불안한 상태. 강원 태백에 사는 74세 오연자 씨 이야기입니다. 현자 씨는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불나면 어떡하지? 혹시 누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밤에 숨이 막히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너무 커져서 현자 씨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다 동네 상담 프로그램에 갔습니다.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막을 수는 없어요. 대신 가능한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현자 씨는 가스밸브 확인 습관을 만들고 현관 도어락을 점검하고 비상 연락처를 적어두었습니다.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 다음은 생각 안 하기로 했어. 혼자 사는 사람에게 완벽한 안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감각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6부 정리. 안전은 불안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혼자 살수록 안전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욕실 미끄럼 방지, 아플 때 연락 순서 정해두기, 이웃과 가벼운 연결 만들기, 급한 전화는 한 번 더 확인하기,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는 해두기. 이 5가지만 해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늘 불안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전은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7부에서는 혼자 살수록 더 깊어지는 질문, 나는 앞으로 어떻게 늙고 싶은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두려운 노년이 될지, 당당한 노년이 될지는 그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사는 방법. 롱폼 7부, 나는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이 모든 걸 바꿉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삶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마음속에서 다른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늙고 싶은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내 하루는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나? 이 질문은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이 질문이 곧 방향입니다. 방향이 없으면 하루는 흐려지고 방향이 있으면 혼자여도 삶이 또렷해집니다. 7부는 혼자 살면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혼자 살아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비결을 풀어보겠습니다. 1. 나는 남에게 기억될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남을 사람이다. 강원도 고성에 사는 73세 정은자 씨 이야기입니다. 은자 씨는 혼자 살게 된 뒤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기억해 줄까? 내 장례식엔 누가 올까?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멀쩡하겠지. 생각이 그쪽으로 가면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강연을 듣다가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남에게 기억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삽니다. 은자 씨는 그 문장이 계속 남았습니다. 집에 와서 조용히 적었습니다. 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그날부터 은자 씨는 남이 볼 때 괜찮은 삶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괜찮은 삶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고 차 한 잔을 마시고 짧게라도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끝에는 자기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괜찮았나? 오늘 내가 나를 괴롭히진 않았나? 은자 씨는 말합니다. 그 질문이 나를 지켜줬어. 혼자 살아도 흔들리지 않게. 혼자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나를 봐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2. 혼자 산다는 건 내 시간을 내가 설계하는 일이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강태영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태영 어르신은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자유가 좋았습니다. 아무도 간섭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자유가 방치로 변했습니다. 하루가 비슷해졌고 요일 감각이 사라졌고 특별한 일이 없어졌습니다. 태영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설계해야 즐거워진다는 걸요. 그날부터 태영 어르신은 자기만의 요일을 만들었습니다. 월요일은 장보기 날, 화요일은 도서관 가는 날, 수요일은 복지관 수업 날, 목요일은 공원 산책 날, 금요일은 좋아하는 음식 먹는 날, 토요일은 집 정리 날, 일요일은 쉬는 날. 빡빡하지도 않았고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태영 어르신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모양이 생기니까 삶이 살아났습니다. 태영 어르신은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짓는 일이더라. 3. 나는 늙어서도 배우고 싶었다. 평창에 사는 74세 박명숙 씨 이야기입니다. 명숙 씨는 혼자 살게 된 뒤 말수가 줄었습니다. 사람 만날 일도 줄고 새로운 자극도 줄고
점점 머리가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명숙 씨는 평생 해보고 싶던 걸 떠올렸습니다. 그림. 젊을 땐 시간이 없었고 아이 키우느라 일하느라 늘 미뤘던 것. 명숙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못 그려서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말했습니다. 잘 그리려고 오신 게 아니죠. 살아있으려고 오신 거죠. 그 말에 명숙 씨는 웃었습니다. 명숙 씨는 집에서도 계속 그렸습니다. 사과 하나, 컵 하나, 창밖 풍경. 그림이 늘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명숙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면 멈추기 쉬운데 배우면 다시 움직이더라. 혼자 사는 사람에게 배움은 취미가 아니라 생기입니다. 4. 나는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제천에 사는 72세 조영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남 어르신은 퇴직 후 혼자 살면서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돈도 시간도 어느 정도 있는데 정작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참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안전지도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영남 어르신은 용기 내서 지역 안전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끼를 입고 횡단보도에 서서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건너. 안녕. 오늘도 잘 다녀와.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자 아이들이 영남 어르신을 기다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 인사가 영남 어르신의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영남 어르신은 말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혼자 사는 삶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내가 쓸모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작은 역할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마지막 목표는 평온이다. 전남 순천에 사는 76세 이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정자 씨는 젊을 때 늘 바빴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가족 챙기느라 바쁘고 돈 걱정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제 혼자 살게 되자 정자 씨는 처음엔 또 바쁘게 살려고 했습니다. 복지관도 다니고 모임도 다니고 일정도 꽉 채우고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때 정자 씨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신나는 노년이 아니라 평온한 노년이 더 필요하구나. 그날 이후 정자 씨는 삶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관계만 남기는 삶. 정자 씨는 말합니다. 평온이야말로 혼자 사는 사람의 최종 목표더라. 혼자 살면서도 평온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입니다. 6. 나는 결국 나를 용서해야 했다. 마지막은 조금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강릉에 사는 71세 김도은 씨는 혼자 살면서 자주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탓이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 이 생각이 계속되면 혼자는 자유가 아니라 벌이 됩니다. 도은 씨는 어느 날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한 문장씩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만 버티자. 내가 나를 미워하지 말자. 도은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면서 제일 필요한 건 내 편을 만드는 거였어. 혼자 사는 사람의 마지막 기술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7부 마무리. 혼자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누군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만드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삶보다 내 마음이 편한 삶을 만든다. 자유를 방치로 두지 않고 요일을 설계한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신을 계속 움직인다. 작은 역할로 쓸모를 회복한다. 마지막 목표를 평온으로 둔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편이 된다. 혼자 살더라도 충분히 좋은 삶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를 만듭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사는 방법. 롱폼 8부 자녀와의 거리. 멀어져도 사랑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부모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 그래. 내가 괜히 방해되면 안 되지. 연락을 기다리면 더 서러워. 이 말들 속에는 이해도 있고, 체념도 있고, 사랑도 있고, 서운함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자녀와의 거리는 참 어렵습니다. 가까우면 기대가 생기고, 멀면 외롭고, 연락을 받으면 반갑다가도 끊고 나면 더 허전하기도 합니다. 8부에서는 자녀와의 거리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의 사연과 그 거리를 서운함이 아니라 관계의 방식으로 바꿔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연락이 없어서 서운한 게 아니었다. 일산에 사는 74세 한경자 씨 이야기입니다. 경자 씨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착한 편입니다. 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드뭅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2번. 경자 씨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바쁘겠지.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엄마, 아프지 마. 엄마, 돈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경자 씨는 이상하게 더 서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엄마를 사람으로 보는 말이 아니라 엄마를 관리해야 하는 대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경자 씨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음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나 밥은 알아서 먹어. 그런 질문 말고 너 요즘은 어때? 아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 가정에서 쌓인 피곤함, 마음이 답답한 이야기. 경자 씨는 그걸 듣고 오히려 마음이 풀렸습니다. 경자 씨가 원했던 건 더 많은 연락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였던 겁니다. 자녀와의 거리는 횟수가 아니라 내용이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나는 애한테 기대고 있었더라. 동해에 사는 72세 김순애 씨 이야기입니다. 순애 씨는 자녀에게 기대가 컸습니다. 연락도 자주 해주고 주말엔 한 번씩 와주고 가끔은 같이 외식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녀가 바빠지면서 연락이 뚝 줄었습니다. 순애 씨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봤습니다. 문자가 오면 반갑다가 또 안 오면 서러웠습니다. 그 모습이 스스로도 싫었습니다. 순애 씨는 어느 날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애 연락에 흔들리지? 생각해보니 순애 씨의 하루가 자녀 연락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내 일상의 기대자. 그날부터 순애 씨는 자기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침 산책, 점심엔 복지관 수업, 저녁엔 라디오와 책. 하루가 채워지자 자녀 연락이 줄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말합니다. 애가 소중한 건 맞는데 애가 내 기둥이면 내가 너무 약해지더라.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하려면 내 삶이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3. 자녀가 나를 피하는 이유는 부담이었다. 창원에 사는 75세 박영만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영만 어르신은 자녀가 연락이 적을 때마다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죽으면 너 후회한다. 너는 부모가 있어도 없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처음엔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 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랑 통화하면 제가 항상 죄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영만 어르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붙잡으려던 말이 오히려 자녀를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영만 어르신은 그날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너 바쁘지? 통화 짧게 할까? 그냥 목소리 들으니 좋다. 오늘은 내가 건강하면 됐다. 그랬더니 자녀가 신기하게도 전화 횟수를 늘렸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부담이 커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가볍게 바꾸면 거리도 가벼워집니다. 4. 자녀가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달라졌다. 광주에 사는 73세 윤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자녀가 자주 오지 않는 게 서운했습니다. 옛날엔 효도하면 자주 찾아오고 같이 밥 먹고 말동무 해주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윤 씨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자녀는 못 온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속으로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은 못 가도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병원 끝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그리고 진짜로 택시가 와 있었고 병원 예약도 되어 있었고 약도 챙길 수 있게 메모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 효도는 몸으로 했고 요즘 효도는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 씨는 그 뒤로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식도 효도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훨씬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원하는 걸 정확히 말해야 한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0세 오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지 마. 바쁘면 됐어. 그런데 속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했습니다. 부담 줄까 봐요. 그러다 어느 날 미숙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내 마음을 숨기면서 서운해하고 있지? 그날 미숙 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에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다. 시간 되냐? 자녀가 바로 답했습니다. 엄마, 그럼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미숙 씨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녀는 모릅니다. 부모가 원하는 걸 부모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서운함을 줄이는 방법은 기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대를 말로 바꾸는 겁니다. 6. 자녀와 잘 지내려면 자녀의 가정을 존중해야 한다. 마지막 사연은 충남 아산에 사는 76세 최봉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봉남 어르신은 자녀가 결혼한 뒤 며느리와 손주에게 서운함이 많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이 정도는 했을 텐데, 예전 같으면 손주도 할머니한테 더 잘했을 텐데, 그 생각이 쌓이자 자녀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봉남 어르신은 어느 날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애들은 애들 가정이야. 내가 거기 들어가면 너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어. 봉남 어르신은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녀의 가정을 존중해야 자녀와의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것을요. 봉남 어르신은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 섭섭하면 조용히 말로 부탁하기,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기,
그랬더니 자녀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자녀와의 거리는 억지로 줄이면 깨지고 존중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팔부 정리. 자녀와의 거리는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방식의 차이입니다. 혼자 사는 부모가 자녀 때문에 힘든 이유는 대부분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연락 횟수보다 대화 내용이 중요하다. 자녀가 내 기둥이 되면 내가 흔들린다. 죄책감 주는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효도 방식은 시대에 따라 바뀐다. 원하는 건 정확히 말해야 한다. 자녀의 가정을 존중해야 오래 간다. 혼자 살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부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이 겪는 또 하나의 현실, 돈과 생활을 사연으로 풀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혼자 살면서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삶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이야기를 쉽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사는 방법. 롱폼 구부,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혼자 살다 보면 결국 한 번은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앞으로 괜찮을까? 내가 오래 살면 어떡하지? 갑자기 큰 돈 들어갈 일 생기면 돈 이야기는 꺼내기 어렵습니다. 괜히 속 보이는 것 같고, 자식에게 말하면 부담 주는 것 같고, 남한테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끙끙 앓습니다. 구부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삶을 정리한 사람들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 나는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었다. 충북 보은에 사는 73세 이명자 씨 이야기입니다. 이명자 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당장 굶을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떨어지면? 병원비 많이 나오면? 내가 오래 살면? 명자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정리가 안 돼서 불안한 거 아니야? 그 말이 꽂혔습니다. 명자 씨는 그날 집에 있는 모든 고지서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카드, 보험, 병원 기록, 생활비 내역. 그리고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가는지, 어디로 들어오는지, 무슨 이름으로 묶여 있는지. 하루 만에 다 된 건 아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명자 씨는 말합니다. 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게 되니까 덜 무서워. 혼자 사는 사람에게 돈은 양보다 확인감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 그게 불안을 줄입니다. 2. 나는 남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다. 순천에 사는 70세 박진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진수 어르신은 친구 모임이 부담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여행 다녀왔다고 하고, 누군가는 자녀가 집을 사줬다고 하고, 누군가는 좋은 식당을 자주 간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진수 어르신은 괜히 위축되었습니다. 나는 뭐지? 내가 제일 형편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괜히 비싼 밥을 사고 괜히 없는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계산해 보니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진수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남 눈치를 사느라 힘들었구나. 그 다음부터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밥값이 부담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은 가볍게 먹을게. 나는 여기까지만 할게. 신기하게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부담됐어. 혼자 사는 사람은 괜히 더 강해 보이려다가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돈 문제는 비교에서 시작되고
평온은 비교를 끊는 데서 시작됩니다. 3. 자녀에게 다 주고 나니 내가 비어 있었다. 경기도 광명에 사는 75세 윤복자 씨 이야기입니다. 복자 씨는 평생 모은 돈을 자녀 결혼할 때 거의 다 도왔습니다. 나는 괜찮아. 애들 잘 살면 됐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복자 씨가 아플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나왔고 갑자기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모했지? 자녀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복자 씨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복자 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돕고 싶었지. 내가 사라지고 싶었던 건 아니야. 그 이후 복자 씨는 남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유지되는 선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돈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 자녀를 돕는 건 좋지만 나를 비우는 방식이면 결국 마음이 상합니다. 4.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꾸 빌려줬다. 서천에 사는 71세 김상훈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상훈 어르신은 지인이 힘들다 하면 잘 거절을 못했습니다. 조금만 빌려줘. 급해서 그래. 나중에 꼭 갚을게.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면서 상훈 어르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상훈 어르신은 결국 그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그 후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지 못해도 원망 안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오가는 관계는 거리를 둔다. 그 원칙이 생기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관계가 소중해서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필요합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쓸모없다는 느낌이었다. 강원 춘천에 사는 74세 이도현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도현 어르신은 퇴직 후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자체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나는 이제 쓸모가 없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엔 돈을 벌었고 가족을 책임졌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쓰는 사람만 된 것 같았습니다. 도현 어르신은 어느 날 작은 일자리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정리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도현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쓰이는 사람이네. 돈의 액수보다 역할이 마음을 살렸습니다. 혼자 사는 삶에서 돈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존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6.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오해가 쌓인다. 파주에 사는 72세 오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미숙 씨는 자녀가 자꾸 이런 말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돈 필요해? 엄마, 괜찮아? 그래서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은가 보다. 서로 말하지 않으니 거리만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장 힘들진 않은데 혹시 큰일 생기면 도와줄 수 있겠냐? 자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런 걱정을 혼자 하세요? 그날 이후 미숙 씨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돈 이야기는 요구가 아니라 공유일 때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구부 정리. 돈은 숫자보다 마음의 구조입니다. 혼자 살면서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감각, 남과 비교하지 않는 기준, 자녀를 돕되 나를 비우지 않기, 돈이 오가는 관계에는 원칙 세우기, 역할을 유지하기, 돈이 많아서 평온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정리되어 있을 때 평온해집니다. 10부에서는 혼자 살면서 가장 깊게 다가오는 감정, 죽음과 남겨짐에 대해 두렵지 않게 조용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정리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사는 방법. 롱폼 10부 죽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조용합니다. 혼자 살다 보면 언젠가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혼자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먼저 알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이 생각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피합니다. 괜히 꺼내면 불길할 것 같고, 괜히 말하면 우울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죽음에 대해 조금만 정리하면 오히려 삶이 더 또렷해집니다. 10부에서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두지 않고 정리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 나는 죽음이 아니라 방치가 무서웠다. 서울 종로에 사는 76세 김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영자 씨는 밤마다 이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집에서 혼자 쓰러지면 며칠 뒤에야 발견되면 어떡하지? 그 상상이 너무 생생해서 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어느 날 이 불안을 그냥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먼저 동네 관리사무소에 가서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데 혹시 며칠 안 보이면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안심 연락 서비스에 등록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문자로 괜찮다라고 답만 보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놓고 나니 영자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안전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방치되진 않겠구나 싶어. 죽음 자체보다 아무도 모른 채 사라질까봐 사람은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작은 연결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2. 내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내가 정하고 싶었다. 부산에 사는 74세 박진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진호 어르신은 친구의 장례식을 다녀온 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유품 정리가 엉망이었고 서류가 뒤섞여 있었고 가족들이 서로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호 어르신은 서랍을 하나 열었습니다. 오래된 통장, 계약서, 연락처가 없는 명함들. 그날 진호 어르신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가 정리하고 싶다. 며칠에 걸쳐 서류를 분류했습니다. 필요한 것, 필요 없는 것, 자녀에게 알려야 할 것,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급한 일은 이 사람에게. 진호 어르신은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을 배려한 거다. 정리는 우울한 일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3. 나는 내 장례식을 상상해 봤다. 대전에 사는 71세 윤정혜 씨 이야기입니다. 정혜 씨는 어느 날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처음엔 그 상상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질문이 오히려 방향을 줬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정희 씨는 적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자기 삶을 끝까지 산 사람이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 이후 정희 씨는 하루를 살 때 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죽음을 생각하는 건 우울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4.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온 거다. 강화에 사는 75세 김도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도연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죽을 거야. 그 말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무서워? 그 질문에 도연 어르신은 잠깐 멈췄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서운했던 겁니다. 도연 어르신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온 거다. 그 말은 체념이 아니라 자존감이었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남은 시간을 더 또렷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미루지 않고 전화하고, 미루지 않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미루지 않고 고맙다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삶이 더 급해졌습니다. 결국은 평온이다. 강원 강릉에 사는 78세 이명숙 씨 이야기입니다. 명숙 씨는 젊을 때 늘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봐, 자식이 밀릴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그런데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고 싶다.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싶다. 마음 편히 살다가 가고 싶다. 그래서 명숙 씨는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물건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하루를 무리하지 않고. 명숙 씨는 말합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 복잡하지 않아야 해. 평온한 하루가 쌓이면 평온한 마지막이 됩니다. 10부 마무리. 혼자 살더라도 끝까지 내 삶입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부부터 10부까지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혼자가 된 이유를 인정하고, 밤과 아픔을 견디고, 생활 리듬을 세우고, 관계를 조절하고, 돈을 정리하고, 안전을 준비하고, 자녀와 거리를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정리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더 또렷해집니다. 혼자 살더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산 하루들이 쌓이면 마지막도 괜찮습니다. 이 시리즈의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라고 해서 작아질 필요 없습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단단하게, 충분히 따뜻하게, 충분히 존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